해봅시다. 지난주 수업을 다시 좀 복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차피 오늘 이따가 뒤에 나오는 내용 때문에 그 두 개 다 얘기를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오늘은 삼투압 조절부터 출발을 해볼 건데 삼투압 조절, 자 이게 요즘의 책에는 삼투압 조절이라는 표현보다 Na 플러스 농도 조절 이렇게 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삼투압 조절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혈장 삼투압 조절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문제가 예전에는 그냥 진짜로 주제 자체가 원래 삼투압 조절이라고 되어 있었던 거면 요즘은 책에 삼투압 조절이라는 표현 대신에 나트륨 농도 조절이라고 적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봤자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는 다 삼투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나트륨 농도라는 표현을 써주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되는데, 나트륨 농도 조절, 그러니까 이 나트륨이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란 말이야. 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항상성이니까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트륨 농도 조절이라는 걸 항상성이라는 주제 안에서 배운다는 소리는 나트륨 농도도 항상성 대상이 되는 거다, 그치? 그러면 몸에 나트륨 농도, 나트륨 이온이라는 게 어디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어디 필요한 걸까?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고 알고 있으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그건. 그래요. 뉴런의 작동에 있어서는 나트륨이 필수적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몸에 전체적으로 나트륨 농도가 어느 정도 유지되지 않으면 뉴런이 작동할 수가 없게 되는 거야. 만약에 혈액 속에 나트륨이 너무 적거나 이러잖아? 그러면 바깥에 있는 나트륨을 혈액이 막 뺏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뺏어오는 건 아니고 이제 원래 확산이라는 현상이 막지 않으면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혈액 속에 나트륨 농도가 너무 모자라지면, 혈액 안에 나트륨이 너무 없어지면 바깥에 있는 나트륨이 자연스럽게 혈액 속으로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확산이 뭐야?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는 거니까. 그렇다 보니까 혈액도 일정 이상의 나트륨 농도를 유지를 해줘야 다른 데 있는 어떤 뉴런이나 이런 애들이 나트륨을 가지고 분극, 탈분극 이런 걸 하는데 문제가 생기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나트륨 농도가 꼭 조절이 돼야 되는데, 그 나트륨 농도가 조절이 돼야 되는 핵심이 이 혈액에서의 나트륨 농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게 혈액에서의 나트륨 농도 조절이 될 건데요. 문제는 근데 잠깐 궁금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 1학년 때, 작년에 1학년 때 그 과학을 배우면서 나트륨 얘기가 1학년 때도 나오잖아요. 요즘 학교에서 나트륨 그대로 나트륨으로 가르치지? 그치? 혹시 소듐이라는 표현을 쓰는 학교 없죠, 아직은? 제가 요즘에 어디선가 다 소듐으로 이제 표현을 바꾼다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학교에서도 중고등학교에서도 이제 소듐을 쓰나 싶어가지고 갑자기 좀 걱정이 돼서 물어봤어요. 나트륨? 그럼 계속 나트륨으로 할게요. 자, 근데 일단 두 가지 표현을 좀 잡아봅시다. 혈장이라는 표현하고 삼투압이라는 표현하고 이 두 가지를 좀 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혈장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애긴 하거든요, 우리가. 자, 원래 우리가 혈액이라는 게 있으면, 혈액은 액자가 들어간 만큼 우리가 액체로 인식하기 쉽긴 한데요. 사실 혈액은 액체로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혈액에는 상당히 많은 고체 물질들이 있거든. 물론 물에 녹아 있으면 그냥 녹아 있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물에 안 녹고 그냥 혈액상에 떠다니는 물질도 되게 많아요. 우리 지난주에 혈당량 얘기하면서 간단하게 얘기해봤던 것 같아. 그래서 왜 혈액에 포도당이 너무 많으면 그런 물질들이 막 혈관에 붙어갖고 막 막을 수 있다느니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혈액 안에는 고체 물질들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그냥 물에 녹아있는, 그래서 그냥 액체처럼 다 흘러다니는 이런 물질들도 있단 말이야. 물에 녹아있는 물질과 물에 녹아있지 않은 물질이 나눠질 텐데, 우리가 이 혈액을 우리가 원심분리라고 하면은 막 엄청 빠르게 돌려가지고 무거운 물질들을 가라앉게 만드는 걸 원심분리기를 이용해서 하는 거 원심분리라고 하는데, 혈액을 원심분리를 해보게 되면 실제로 아래쪽에 빨갛게 엄청 뭐가 가라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딱 봐도 고체입니다. 고체로 된 물질들이 아래 쭉 가라앉아 있는 게 보이고요. 위로 맑은 물이 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 완전히 하얀 물은 아니고요. 순수한 물처럼 완전히 하얗진 않고 약간 노란색을 띠고 있어. 되게 약간 노란색. 약간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그냥 콧물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콧물이
막 진짜 신누런 이런 콧물은 진짜 건강에 안 좋을 때나 나오는 거고, 우리가 콧물을 나오게 되면, 콧물을 흘리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살짝 정말 연하게 노란색을 띠잖아. 그러니까 그런 정도가 여기 액체 부분이 띄고 있는 건데, 우리 상층에 요 위에 떠 있는 이 액체 부분을 혈장이라고 부르고요. 요 아래 가라앉아 있는 거를 전부 다 혈구라고 부릅니다. 보통 이 혈장과 혈구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가 되는 게 뭐냐면, 혈구는 일단 물에 녹지 않은 물질들은 다 가라앉는 거거든. 근데 우리 혈액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물에 녹지 않는 이 혈장 쪽, 그러니까 물에 혈장이라고 하는 어떤 액체로 녹아있지 않은 모든 물질들은 대부분 어떤 형태냐? 세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포는 다 혈구에 들어가야 되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혈장엔 그 어떠한 세포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혈구에 있는 세포가 뭐야? 혈액에 들어있는 세포 뭐 아는 거 뭐 있어? 그래, 적혈구. 적혈구가 이 혈구의 일부인 거지. 또 백혈구. 그렇지. 그래서 적혈구, 백혈구 같은 게 이렇게 아래 혈구 쪽으로 가라앉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게 위에 혈장이거든. 자, 그러면 아래쪽으로 가라앉은 혈구는 사실 이거 백혈구, 적혈구 말고도 우리 그 혈액 안에 세포들이 있을 수 있는 게 좀 더 있어요. 우리가 요 뒤에 내용, 면역계에서 배우는 뭐 림프구라던가 이런저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세포스러운 것들은 다 아래로 가라앉고요. 혹은 물에 안 녹는 거 하면 여러분 또 아는 거 뭐가 있어? 우리 몸 안에 있을 만한 물질 중에 물에 안 녹는 거. 영양분 중에. 양분 중에 물에 안 녹을 만한 거? 지방. 그렇지? 지방이라고 하는 건 기름이란 말이야. 기름이랑 물이랑 섞여 안 섞여? 안 섞이죠? 그러니까 안 녹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지방질의 성분들이나 세포들은 이 혈구 쪽으로 가라앉아 있게 되고요. 그 외의 물질들이 위에 이렇게 혈장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혈장, 혈구 말고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 혈청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혈청은 물론 우리가 당장보다는 뒤에 면역계에서 더 쓸 표현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정리하는 김에 한번 알아두면 좋을 텐데, 혈청이랑 혈장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똑같다고 보면 돼요. 왜 똑같은데 이름을 두 개로 나눠놨냐면 실제로는 똑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적어도 생원을 하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혈청이랑 혈장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좀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광복고 같은 경우에는 설명은 해요. 그렇다고 그걸로 문제를 내진 않아요. 진성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설명은 하는 걸로 아는데 그걸로 문제를 내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진성고는 대체 선생님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저는 가끔 잘 모르겠어서요. 모르겠긴 한데, 원래는 이제 혈장과 혈청의 차이는 피브리노겐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 피브리노겐이 있으면 혈장, 피브리노겐이 없으면 혈청인데, 우리가 그 피브리노겐을 생원이라는 교육과정상에서 배울 이유가 없어. 아예 배울 이유가 없는 물질이야. 생원 교육과정상. 그러니까 우린 둘을 구분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몰라도 되는 물질 그거 하나 차이인 거니까 그냥 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다. 혈장이랑 혈청은 같은 건데, 그러니까 뭐라고 보면 되냐면 그냥 혈액의 액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얘기하는 혈장 삼투압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 혈액의 삼투압이랑 똑같은 말인 겁니다. 왜냐면 혈액에서 세포 부분인 혈구를 빼면 혈장인 거니까 그냥 혈액 삼투압이랑 똑같은 말이야. 근데 혈액 삼투압이란 표현을 쓰진 않아요. 혈장 삼투압이라고 부른다는 거. 근데 그럼 밑에 이 삼투압이 뭐냐? 자, 원래 이제 삼투압은 여러분들이 뭐 삼투 현상도 생각을 할 거고, 삼투하면은 아는 게 삼투 현상일 겁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생각할 수 있는데 다 알 필요 없어요. 왜냐면 삼투압을 디테일하게 설명하려고 그러면 쟤는 사실 꽤 복잡한 얘기거든요. 삼투압은 실제로 굉장히 복잡한 애라서 그 여러분 생투나 화투 같은 걸 선택을 하시면 파이는 CRT 뭐 이런 삼투압 계산식도 있고요. 굉장히 생각보다 복잡한 얘기입니다. 삼투압은 뭔지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게 설명을 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생원 단계에서 삼투압이란 표현이 나오기는 하지만 삼투압이 뭔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 뭐랑 똑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삼투압은 농도랑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혈장, 혈청처럼 어떤 느낌인 거냐면 삼투압이랑 농도는 같은 말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근데 생원을 하는 여러분들은 똑같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혈장 삼투압 조절은 혈장 농도 조절이란 말입니다, 그냥. 왜냐면 저 삼투압이라고 하는 게 압력인데
제3투압이라고 하는 압력은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지고요. 농도가 낮아지면 낮아지는 농도랑 비례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농도랑 완전히 비례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룰 때는 그냥 농도로 다뤄도 전혀 달라질 게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 혈장 삼투압 조절이라는 말은 나트륨 농도 조절과 완전히 동일한 말이나 다름없는 게 혈액의 농도를 조절한다 라는 말이 되는 거라서 그래. 그러니까 혈장 삼투압 조절이라는 게 혈액의 농도를 조절하는 건데, 사실 우리 몸에 있는 혈액에서 가장 조절해야 될 여러 가지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농도. 특히나 그 농도 중에서도 어떤 농도? 짠지 싱거운지. 그걸 조절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거든. 아마 여러분들 나트륨이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듣는 게 일상생활 속에서 나트륨이라는 표현을 제일 많이 쓰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짜면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한국인이 나트륨 섭취량이 굉장히 많다느니 음식을 짜게 먹는 편이라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뉴스에도 막 나온 적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나트륨이라고 하면 짠 것과 연관해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왜? 소금이 염화 나트륨, NaCl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이제부터 얘기하고자 하는 나트륨 농도 조절, 즉 혈장 삼투압 조절은 몸이 짠가 싱거운가를 조절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몸이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게 조절하는 게 목적인 거야. 자, 그래서 이 혈장 삼투압 조절, 나트륨 농도 조절은 근데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냐면 얘는 회로가 복잡할 게 없는 게, 혈장 삼투압 조절, 나트륨 농도 조절에 관여하는 기본적인 호르몬이 ADH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ADH라는 호르몬은 플레임은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했었는데,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이름보다 ADH를 더 많이 쓴다라고 얘기했었던 애죠. 그래서 얘가 이제 메인이 될 건데, 이 항이뇨 호르몬은 이미 지난주에 설명했던 대로 콩팥한테 가서 작용을 해요. 그리고 호르몬은 명령체계니까 콩팥한테 가서 명령을 내릴 건데, 어떤 명령을 내리는 거였냐면 수분 재흡수를 촉진합니다. 자, 콩팥은 원래 수분 재흡수를 합니다. 이건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죠. 콩팥이 원래 오줌을 만드는 방식이 어떻게 됐었냐면, 처음엔 그냥 나갈 수 있는 건 다 걸러내. 필요한 거, 필요하지 않은 거를 구분하지 않고 일단 다 걸러내, 다 버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필요한 걸 다시 주워 담아서 그 필요한 걸 다 빼고 나면 그 나머지를 버리게 되는 건데, 그 필요한 걸 다시 주워 담는 과정을 재흡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재흡수해야 되는 물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수분, 물이다 보니까 콩팥은 물을 원래 재흡수를 항상 합니다. 근데 평소에는 정해진 양만큼만 계속 꾸준히 하고 있었던 거지.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짜게 먹어갖고 몸이 짠 상태가 됐어. 그러면 그럴 때 이제 ADH가 나와서 그 오줌, 그 물 더 흡수해야 돼. 그거 버리면 안 돼. 이러면서 이제 가서 콩팥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콩팥이 수분을 더 재흡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줌으로 나가려던 물을 몸에다 붙잡아 두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냐면, 혈장 삼투압을 낮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을 싱겁게 만드는 게 목적인 거지. ADH라는 호르몬의 목적은. 자, 근데 이 ADH가 분비되는 곳이 어디였냐면 뇌하수체 후엽이었거든. 그리고 모든 항상성 조절의 시작은 간내시상하부였을 거니까, 간내시상하부니까. 그럼 요 사이를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티록신의 경우에는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나오기까지 과정이 어떻게 돼? 그 앞에 TSH,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왔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는 그 뇌하수체 전엽이 TSH가 나오도록 하게 하는 호르몬인 TRH가 또 시상하부에서 나왔어야 되는 거잖아. 아니면 인슐린 글루카곤 같은 경우에는 교감신경이나 부교감신경을 통해서 명령을 내렸던 거잖아요. 근데 이 간내시상하부 뇌하수체 후엽 이 ADH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이 사이가 뭐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간내시상하부가 뇌하수체 후엽한테 명령을 내릴 때
어떤 신경을 통해서 분비하라고 명령을 내리지도 않고요. 아니면 어떤 호르몬을 분비해서 뇌하수체 후엽한테 저걸 분비하라고 명령을 내리지도 않아요. 왜냐면 애초에 뇌하수체 후엽과 간내 시상하부는 연결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뇌하수체라고 하는 게 간내 밑으로 달린 두 개의 주머니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앞쪽 주머니인 간내는 분리된 기관이에요. 간내랑. 간내라고 하면 안 되죠. 전엽이라고 해야 되지. 뇌하수체의 전엽, 앞쪽은 간내와 완전히 분리돼 있어서요. 간내가 이 뇌하수체의 전엽한테 명령을 내릴 때는 외부의 어떤 다른 세포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 호르몬을 통해서 혈액을 통해서 명령을 전달하던가 아니면 뉴런을 통해서 명령을 전달하던가 해야 되거든. 근데 뇌하수체 후엽은 간내 시상하부와 그냥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예전에는 분리된 기관으로 구분했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그러니까 분리된 기관이 아니라는 게 밝혀진 거지. 그러니까 엄연히 따지면 뇌하수체 후엽이라는 표현을 좀 더 나중에는 안 쓰게 될지도 몰라요. 그냥 간내 시상하부 아래쪽으로 달린 주머니, 그냥 시상하부의 일부 이렇게 표현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아직 예전에 쓰던 거, 원래는 실제로 이 사이에 교감신경, 그러니까 간내 시상하부가 교감신경을 통해 뇌하수체 후엽에 명령을 내린다. 이게 예전에 배우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바뀐 거야. 왜 바뀌었냐면 실제로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뇌하수체 후엽이랑 간내 시상하부가 연결돼 있네. 분리된 기관이 아니네. 라는 걸 이제 알게 돼서 지금은 이 사이가 뭐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보다 한참 여러분들의 후손쯤 되면 이 뇌하수체 후엽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는데 아직은 이제 그렇게까지 바뀌진 않았고 여러분들은 그래서 딱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이에 뭐가 없는 이유는 이 사이에 명령체계가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얘랑 한 몸이에요. 그냥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앞에 왜 그럼 이 과정이 일어나게 되느냐를 보면은 혈장 삼투압이 높아서예요. 그래서 혈장 삼투압이 높으면, 그러니까 몸이 짜면 간내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 후엽 여기는 뭐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 ADH가 분비돼서 콩팥을 자극하면 콩팥에서 수분 제흡수를 촉진해서 혈장 삼투압을 낮추는, 싱겁게 만드는. 그래서 거꾸로 뒤집으면 내가 만약에 몸이 너무 싱거워. 그러니까 염분 섭취는 거의 안 했는데 물만 계속 먹었던 거야. 그럼 몸이 너무 싱거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혈장 삼투압이 너무 낮아지니까 그럼 ADH 분비가 억제되고 콩팥에서 수분 제흡수가 억제되면서 혈장 삼투압이 다시 높아지게 하는 형식으로 뒤집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기본은 이게 전부입니다. 근데 혈장 삼투압 조절도 그 혈당량일 때랑 비슷한데요. 우리가 지금 낮추는 방식에는 이거면 충분하거든? 근데 높일 때는 뭐가 문제냐면 만약에 몸에 나트륨이 너무 없어.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혈장 삼투압을 조절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체계는 물의 양을 조절해서 나트륨 농도를 조절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트륨 자체가 너무 없으면 어떡해? 물의 양 백날 조절해봤자 문제가 생기겠지. 그러면 나트륨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호르몬도 필요하잖아. 그래서 원래 우리는 혈장 삼투압 조절을 이 방식 ADH를 이용해서만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너무 나트륨을 안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어떤 경우가 있냐면 물을 아무리 먹어도 탈수 증상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 그럴 때는 몸에 염분이 모자라다는 뜻이야. 그럴 때는 오히려 물보다는 소금물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렇게 실제로 몸에 아예 진짜 나트륨이 너무 모자랄 때는 어떤 호르몬이 나오기도 하냐면요. 어떤 호르몬이 나오냐면 그때 나오는 게 여기다 적어야겠구나. 무기질 코르티코이드입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알도스테론이라는 별칭이 있는데요. 얘는 이 별칭을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알도스테론이라고 하는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얘도 대상 기관은 콩팥이거든. 근데 얘는 콩팥에 가서 수분 제흡수가 아니라 나트륨 제흡수를 촉진해요. 왜냐면
나트륨이라고 하는 게 원래 혈액 안에 들어있는 물질이다 보니까 오줌으로도 계속 나가. 실제로 여러분들은 맛을 본 적이 있을 리가 없겠지만 실제로 오줌 맛을 보면 짭짤하거든. 오줌 맛이 짭짤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원래 우리 혈액 속엔 나트륨이 있고 그러니까 오줌이 만들어지게 되면 오줌 안에도 나트륨이 들어있게 되기 때문에 오줌도 짭짤합니다. 근데 몸에 나트륨이 너무 없으면 나트륨 버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못 버리게 나트륨 제흡수를 촉진하는 거지. 그러면 콩팥이 나트륨을 억지로 꾸역꾸역 집어듭니다. 원래는 나트륨 제흡수를 하지 않아요. 수분 제흡수랑 다르게 콩팥은 원래 나트륨은 제흡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가면 나가는 대로 냅둬. 왜냐면 나트륨이 나간 양이 많았다? 그럼 몸에 나트륨이 너무 많다는 뜻이라서 그냥 많으면 많은 대로 내보내요. 근데 지금 내 몸에 나트륨이 너무 모자라. 그럼 내보내면 돼, 안 돼? 안 되지. 조금이라도 내보내면 안 되잖아. 그럴 때는 이제 나트륨 제흡수를 촉진해서 실제로 요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분비되잖아요. 그러면 소변 속에 나트륨이 거의 없어요. 그냥 아예 없게 됩니다. 이 정도로 제흡수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결국 얘는 이제 결과가 뭐가 되는 거예요? 혈장 삼투압을 높이는 거지. 그리고 이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나오는 게 어디였어? 부신, 겉질. 이었기 때문에 얘는 뇌하수체 전엽이 관여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가 뭐였냐면 HTH. 뭐였어요?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그래서 뇌하수체 전엽이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을 통해서 부신, 겉질을 자극하게 되면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알도스테론이 나와서 콩팥에서 나트륨 제흡수를 촉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혈장tam이 증가하는데 그리고 이게 또 지난주에 우리 수업할 때 무슨 얘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뇌하수체 전엽이 관여할 때는 이 간내 시상하부와 이 뇌하수체 사이가 뭘로 연결된다? 호르몬으로 연결되는 거지. 근데 이 호르몬의 이름이 뭔지 몰라도 됩니다. 이거는 명칭은 몰라도 되는 호르몬이에요. 다만 신경계, 말초신경이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것 정도만 알면 돼. 근데 여기서 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다고 해서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원래 우리는 혈당 삼투압 조절을 이것만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혈장 삼투압을 낮추고 싶을 땐 이걸 하고 높이고 싶을 땐 이걸 하는 게 아니야. 낮추고 싶을 땐 이걸 하고 높이고 싶을 땐 이 반대로 하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원래는 ADH만 가지고 혈장 삼투압을 조절하는데 내가 몸에 나트륨이 너무 없는 거야. 그런 특수한 상황에만 아래 과정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케이? 실제로 알도스테론을 꾸준히 가르치고 있는 학교도 마찬가지야. 광복은 일단 가르치고요. 그리고 알도스테론은 지난주에 우리 잠깐 언급했던 당질 코르티코이드랑은 다르게 대부분의 학교가 다 가르치긴 가르쳐요. 근데 문제 내냐 안 내냐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데 광복 정도 빼고는 문제 내는 학교도 거의 없는 것 같고. 근데 가르치긴 다 가르치다 보니까 언제 내도 이상하진 않아서 알아는 둡시다. 진성은 알아야 돼요. 진성은 진짜 거의 호르몬을 한 2교육과정 전에 배우던 호르몬까지 다 배워요. 나 학생 때 배우던 호르몬까지 다 배우고 막 이래가지고 너네는 진짜로 그러니까 교육과정 바뀌면서 조금씩 빠졌거든 물질들이. 그걸 다 배워서 너네는 진짜 많이 다룹니다. 우리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던 칼시토닌 파라토르몬 있잖아요. 그것도 해요. 칼슘 농도 조절. 그지 같죠? 자, 아무튼 이렇게 되면 얘가 혈장 삼투압 조절인데 근데 알도스테론 쪽은 만약에 내가 헷갈릴 것 같다 그러면 나중에 외워도 괜찮으니까 일단 위에 게 훨씬 중요하고요.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자, 근데 이렇게 하면 혈장 삼투압 조절이 끝이거든? 근데 여태까지 요 항상성 파트에서 수능에 나오던 문제 중에서 가장 높은 난이도로 나오던 문제는 다혈장 삼투압 관련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부터 정리할 내용인데
자, 이 ADH라는 호르몬이 가진 특수성이에요. 이 ADH라는 호르몬이 가진 특수성인데,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몸의 혈장 삼투압이 높아, 즉 짜게 먹은 거야, 혹은 물을 너무 안 먹었어, 뭐 이런 식으로 혈장 삼투압이 너무 높은 상태가 되면 ADH 분비가 촉진이 될 거예요. 그럼 그 결과 혈장 삼투압이 낮아질 건데, 사실 혈장 삼투압 낮아진다는 안 적을 건데요. 왜 안 적을 거냐면, 여러분들 이 항상성 하면서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는 한 가지 포인트를 잡아볼게요. 자, 제가 ADH가 많아요. 제가 지금 ADH가 많이 분비되고 있어요. 근데 뭐 규리가 ADH가 엄청 적게 분비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혈장 삼투압이 더 높게요? 그치? 자, 나는 ADH가 많다는 얘기는 뭐야? 내 혈장 삼투압이 높으니까 ADH가 많이 나왔겠지. 근데 ADH가 많이 나오면 혈장 삼투압을 많이 낮추겠지. 자, 근데 여기는 혈장 삼투압이 낮으니까 ADH가 적게 나오겠지. 근데 그러면 혈장 삼투압을 낮추는 일을 훨씬 더 적게 하겠지. 그럼 결과적으로 누구의 혈장 삼투압이 더 높게? 네. 이게 이 항상성 조절이라고 하는 거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바깥의 변화가 크면 이 바깥의 큰 변화에 비해서 우리 몸을 조금만 변화하게 만드는 게 목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 이걸 이해하기 더 쉬운 게 체온 쪽이거든. 자, 체온 조절을 할 때 체온을 내 몸이 체온을 낮추는 일을 하고 있잖아. 그건 몸이 뜨거워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체온을 낮추는 일을 하고 있다는 소리는 나는 남들보다 지금 체온이 높은 상태여야 되는 겁니다. 백날 내가 낮추는 일을 해봤자 그래도 남들보다 체온이 높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 체온이 여기 36.5도를 기준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어. 근데 냅두면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죠. 그러니까 내 몸은 체온을 낮추기 위한 갖은 노력들을 다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한 37점 몇 도, 38도 한 이 사이에서 붙들어두는 역할을 하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체온을 낮춘다라고 해봤자 진짜 체온이 낮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체온이 높아지는 걸 막는다는 뜻인 거지. 그래서 결국은 그냥 내 몸에 티록신이 많아? 그럼 내 지금 체온이 낮다는 얘기고요. 저 옆에 친구한테 티록신이 적어? 그러면 체온이 높다는 뜻인 겁니다. 티록신이 많이 나오면 체온을 많이 높이잖아요. 필요 없어요. 원인 쪽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 티록신이 많이 나왔는지, 왜 티록신이 적게 나왔는지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ADHD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혈장 삼투압이 높아져서 ADH가 많이 나오는 게 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ADH가 많은 사람의 혈장 삼투압이 높은 겁니다. ADH가 혈장 삼투압을 낮추잖아요. 필요 없어요. 원래라면 더 쭉쭉 올라갔던 혈장 삼투압을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붙들어두는 역할 정도가 ADH가 할 수 있는 전부라서요. 실제로 이 혈장 삼투압을 낮춘다는 뜻이 진짜 낮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올라가는 걸 막는다는 뜻인 거예요. 정확하게. 오케이? 이해됐죠? 그러니까 다시, 그러면 내가 ADH가 많고 규리가 ADH가 적으면 그냥 내가 혈장 삼투압이 높은 거야. 우리가 혈장 삼투압이 낮은 거고. 딱 그냥 그렇게만 해석하고 끝내야 돼. 그래서 그걸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ADH 분비 결과를 혈장 삼투압을 낮춘다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안 적어둘 거예요. 대신에 근데 이 ADH 분비 작용 결과로 혈장 삼투압 말고 영향을 받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안 중요한 걸 먼저 얘기해보면 오줌량이 어떻게 될까요? 줄어듭니다. 왜? 원래라면 오줌으로 나갔어야 되는 물의 양을 내가 몸으로 끌고 들어왔잖아. 그럼 평소보다 오줌으로 나가는 양이 줄어들게 돼요. 다른 물질의 양이 알 바 아니고 물이 줄어드니까 그럼 우린 오줌이 줄어들었다고 인식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줌의 삼투압은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뭐야? 오줌이 짜지는 거지. 왜? 오줌으로 나갔어야 되는 물은 적게 나갈 거 아니야. 그럼 오줌이 그만큼 농축되는 거죠. 오줌에 물이 적으니까 오줌의 농도가 그만큼 높아지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사막이나 이런 데를 이렇게 막 견디다가 아니면 조난당해서 견디다 구조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소변을 보면 진짜 엄청 진한 색깔로 나오고요. 양이 얼마 안 됩니다. 왜냐면 수분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라서 ADH 농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오줌량이나 오줌삼투압이, 오줌량이 굉장히 적고 오줌삼투압이 굉장히 높은 상태. 이런 거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인데, 근데 사실 이 둘은 뭐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해, 사실. 우리 몸의 입장에선 별로 안 중요해. 그냥 나간 오줌이 그렇다라는 거니까 이건 그냥 우리가 자료 해석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것들입니다. 자, 이때 같이 일어나는 변화가 뭐가 있냐면, 생각해봐. 혈액량이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까?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왜? 원래라면 나갔어야 될 물이거든. 근데 내 몸에 나트륨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그걸 내보내지 않고 어떻게 했어? 몸에 붙잡아뒀지. 그럼 내 몸엔 평소보다 물의 양이 많잖아요? 그 많아진 물은 어쩔 수 없어. 혈액을 통해서 흘러다녀야 돼요. 그래서 혈액량이 늘어납니다. 우리가 짜게 먹으면 뭐야? 붓는 이유예요. 붓기가 이 혈액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붓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혈액량이 증가하잖아? 그러면 혈압이 어떻게 되게요? 높아지게 되는 거죠. 혈압이 높아진다는 간단해. 얘는 두 가지 중에 아무거나 편한 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혈액이 많아졌으니까 많은 혈액을 온몸에 보내려면 혈액 펌프도, 이 펌프도 되게 세게 작동해야 온몸에 보낼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보통 더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하는 편이거든요. 이게 팩트는 아니지만 이렇게 설명하는 편인데, 진짜 팩트는 뭐냐면 원래 혈압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혈관 벽이 받는 압력이 혈압입니다. 그래서 혈관 안에 물질이 많으면 그냥 혈압은 높아져요. 그래서 혈액량이 많아지면 혈압은 당연히 높아지는 겁니다. 뭐 비슷하게 생각해 볼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물을 세게 틀면, 물을 많이 틀면, 물이 많이 나올 땐 수압이 강하잖아요. 그런 개념인 거지. 그래서 ADH가 작용하면 혈액량이 늘어나고 혈압도 높아지거든. 근데 혈액량, 혈압 이 두 가지는 우리 몸에 너무 중요하지.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서 실제로 우리 몸에서 ADH가 하는 역할은, 우리가 잡고 있는 주제는 혈장 삼투압 조절이지만 실제로 ADH가 하는 조절 중에선 혈액량 증가와 혈압 증가가 같이 기능으로 들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몸이 지금 너무 짜 혹은 너무 싱거워, 그래서 혈액량 무시하고 ADH를 그냥 마음껏 내보내면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치? 예를 들면 혈압이 너무 높아지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고혈압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혈압 환자들이 짠 음식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고혈압 환자들은 짠 음식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ADH가 많이 나오면서 혈압이 너무 높아지게 되거든? 그럼 갑자기 가는 거야. 그래서 고혈압 환자들한테 그 짠 음식 먹지 말라고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혈액량도 마찬가지 비슷한 개념이라서, 그래서 이 둘은 우리 몸에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그냥 이 둘을 무시하고 ADH를 분비할 수가 없어서 ADH 분비를 조절하는 게 혈장 삼투압뿐만 아니라 혈액량하고 혈압까지도 같이 생각해서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혈장 삼투압이 너무 높아, 그러면 그거를 이 간내 시상하부가 감각해서 ADH를 내보내면 되는 건 맞거든? 근데 그때 혈액량하고 혈압도 같이 감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혈액량은 어떨수록 ADH가 많이 나오게 될까요? 어떤 사람일수록? 혈액량이 적은 사람일수록 ADH가 많이 나오게 되겠죠. 왜? ADH는 혈액량을 늘리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몸에 혈액량이 모자란 사람이야. 그러면 혈장 삼투압이 조금만 올라도 ADH가 막 콸콸콸콸 나옵니다. 이런 거지. 혈압도 마찬가지. 혈압도 낮을수록 ADH 분비가 촉진되게 되는 원인으로서 작용하게 됩니다. 왜? 혈압을 높이는 호르몬이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고혈압 환자, 우리가 고혈압인지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만성 고혈압인지 그냥 고혈압인지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 일시적으로 고혈압인 거는, 그러니까 혈압계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잖아?
그럼 일시적으로 고혈압인 건지 만성 고혈압인 건지 알 수가 없거든. 근데 혈액의 ADH 농도를 측정해 보면 이 사람이 만성 고혈압인지 일시적 고혈압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원래 일시적으로 그 혈압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ADH 농도가 높을 거거든, 원래는. 근데 실제로 그냥 고혈압 환자는 오히려 혈압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ADH가 적게 나옵니다. 왜? 혈압이 높아지면 그만큼 우리는 ADH를 적게 분비해야 되거든. 그래서 ADH 얘기는, ADH 자체는 원래 혈장 삼투압을 조절하기 위한 호르몬이지만 혈장 삼투압 말고 혈액량이나 혈압이랑 엮기 시작하면 얘기가 더 복잡해져. 너무 복잡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과관계 파악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혈액량 때문에 ADH가 어떻게 된 건지, 혹은 ADH 때문에 혈액량이 어떻게 된 건지를 그때그때 잘 파악해줘야 돼요. 왜냐면 그 둘은 다 관계가 달라. 만약에 혈액량 때문에 ADH가 변했다라고 하면 둘은 반비례 관계를 갖게 되고요. ADH 때문에 혈액량이 변했다 그러면 비례 관계를 갖게 됩니다. 원인이 뭐가 되고 결과가 뭐가 되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져. 그래서 자료 해석에 굉장히 띠꺼운 부분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 하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문제에 대입해보는 건 우리 중간고사 끝나고 할 거예요. 자료 해석 연습을 그때 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그 전까지 여러분들은 뭐만 좀 해줬으면 좋겠냐면 그냥 이걸 좀 잘 외워주십시오. 그때 가서 이걸 적용시키는 연습을 하면 되니까 지금은 일단 외워둡시다. 어렴풋이는 일단 이해가 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그 정도에서 잘 외워두면 자료에다가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는 그때그때. 실제로 이제 그 체온 조절의 대표 자료 3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혈당, 삼투압 조절의 대표 자료 3가지가 있고요. 혈당은 뭐 몇 가지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사실 걔는 지 맘대로라서. 그 대표 자료들을 다 아예 그때 가서 연습을 할 건데, 그런 것들을 분석할 때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외워두십시다. 여기 이제 프린트에 그대로 있을 거고요. 자, 이러면 이제 혈장 삼투압에 대한 얘기가 진짜 완전히 다 끝났고, 그럼 이제 항상성에 남은 내용이 뭐가 남았냐면 2가지. 음성 피드백 3가지네요. 음성 피드백이라는 주제랑 그다음에 기량작용이라는 주제랑, 기량은 전에 잠깐 얘기했었던 거고, 그리고 저 뭐냐, 당뇨병. 이렇게 3가지만 다루면 되는 거구나. 자, 이 3가지를 이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주제인 음성 피드백부터 이야기를 할 건데, 음성 피드백 이야기를 하려면 일단 요걸 다시 적어 놓을게요. 간내 시상하부. 그래서 TRH가 나오고, 그래서 뇌하수체 전엽 TSH 갑상샘, 아이고 갑상샘처럼 보이네요. 대충 갑상샘 티록신. 그러면 세포호흡 촉진해서, 간에 가서 세포호흡 촉진해서 열생산량 증가, 그렇죠? 열 발생량 증가. 그래서 열 발생량 증가해서 체온 높아지는 딱 요거였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게 우리 체온 조절 경로에서 얘기했던 애니까 그냥 다시 적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일단 피드백이 뭔지부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피드백은 진짜로 영어 단어를 적어놓고 해석하는 게 개인적으로 제일 좋은 것 같아서 그냥 한번 적어 넣어봅시다. 실제로 해서 요즘에는 음성 피드백, 양성 피드백을 음성 되먹임, 양성 되먹임으로 얘기하자라고 하는 움직임도 지금 있는데, 표현을 바꾸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피드백은 피드백입니다. 말 그대로. 피드는 뭐예요? 먹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백은 다시란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직역을 해서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한국말로 바꾸면 되먹임이 되는 거예요. 다시 먹이는 거니까. 근데 진짜 일종의 되먹임은 일종의 진짜 뭐냐면 똥을 다시 먹이는 거나 마찬가지인 건데, 물론 이게 진짜로 먹이는 거랑 관련이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그럼 이게 뭐냐면, 우리 이미 여러분들 알 거예요. 여러분 공부할 때도 피드백 하잖아.
보통 공부할 때 우리가 피드백을 한다고 하면 뭐 하는 거야? 일단 문제를 쭉 풀어. 그 다음에 문제를 푼 거에서 틀린, 내가 채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틀린 것들이 쭉 보이잖아. 그럼 내가 틀린 것들을 왜 틀렸는지 되짚어보는 게 피드백. 보통 이렇게 많이 하죠. 물론 이제 스스로 피드백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뭐 선생님들이 피드백을 해주기도 하고 이런 걸 이제 보통 피드백이라고 하지. 공부뿐만 아니라 운동에서도 어떤 사람이 운동 연습을 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의 연습하는 과정 중에 잘못된 게 뭐가 있는지 얘기해 주는 걸 우리가 피드백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일단 뭔가를 해. 그리고 그걸로 결과를 내.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이걸 네 운동 과정이 어떻게 잘못됐어 해서 앞에 부분 과정을 다시 고쳐주는 거지. 그래서 더 좋은 결과를 내도록 만드는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 피드백이 가지는 뜻이 결국 뭐냐면 결과가 원인한테 영향을 주는 걸 피드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학에서의 피드백이 그런 식으로 사용이 돼서요. 결과가 원인한테 영향을 주는 걸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이걸 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해보면 자, 티록신의 원인은 뭐예요? TSH인 겁니다. TSH가 나왔기 때문에 티록신이 나온 거지. 근데 TSH의 원인은 뭐예요? TRH인 겁니다. 그래서 TRH가 원인이 돼서 TSH가 나오는 거고 TSH가 원인이 돼서 티록신이 나오는 거거든? 근데 피드백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면 티록신이 TSH나 TRH한테 영향을 주면 그게 피드백인 거예요. 그치? 결과가 티록신이었는데 티록신이 원인인 TSH나 TRH한테 영향을 주면 피드백인 거지. 자, 근데 이 피드백의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음성 피드백과 양성 피드백이 있거든요. 그건 일단 티록신의 피드백을 한번 보고 나서 얘기를 해보면 되는데 자, 티록신의 피드백 방식은 어떻게 되냐? 자, 평소에 내가 이제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 TRH가 나오고 TSH가 나오고 티록신이 나왔어. 자, 근데 문제가 티록신을 계속 열심히 내보내다 보면 내 체온이 계속 올라가겠죠. 그래서 한 100도씨짜리 가열로를 만들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 몸의 온도가 거기까지 올라가면 안 되잖아. 한마디로 티록신 자체도 항상성 조절 대상이 됩니다. 우리 몸의 혈액 속에 티록신 농도가 일정 이상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티록신의 농도 자체도 간내시상하부가 감각하고 있거든. 그래서 티록신이 너무 많아지잖아. 색깔로 구분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만약에 티록신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티록신이 너무 많아 라는 걸 간내시상하부가 감각해서 그걸 통해서 TRH를 줄이게 됩니다. 그러면 최종 결과였던 티록신이 원인이었던 TRH의 양에 영향을 주었지. 그래서 피드백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리고 얘가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TSH가 줄어들고 그러면 티록신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인 게 결국 이렇게 티록신이 줄어들다 보면 티록신이 또 너무 줄어들면 막 내 체온 또 막 34도 막 20도 이렇게 내릴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티록신이 또 너무 줄어들면 안 되기 때문에 반대로 티록신이 좀 줄어든다. 일정 이상으로 줄어들었다라는 걸 간내시상하부가 감각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한다? 다시 TRH를 늘려요. 이것도 피드백이지. 결과였던 티록신이 너무 줄어들으니까 원인인 TRH를 다시 늘렸잖아. 그리고 그럼 TRH가 늘어났으니까 TSH가 늘어나고 그러면 이제 티록신이 다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조절이 일어나는 걸 피드백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지금 적은 이 티록신의 분비 과정은 음성 피드백에 해당되는데요. 음성 피드백은 뭔 뜻이냐면 결과였던 티록신이 많아지니까 원인이었던 TRH가 줄어들었지. 결과였던 티록신이 너무 줄어드니까 원인이었던 TRH가 늘어났지. 이렇게 서로 방향이 어때요? 반대지. 이게 음성 피드백인 겁니다. 양성 피드백은 어떤 거냐면 그래서 결과였던 호르몬이 늘어나. 그러면 걔를 분비하라고 하는 앞에 호르몬이 더 늘어납니다. 이게 양성 피드백이에요. 근데 사실 양성 피드백의 작동 방식은 와닿지 않지. 왜냐면 결과였던 애가 너무 늘어났어. 그럼 앞에 있는 애가 더 늘어나. 그러면 결과에 있는 애는 어떻게 돼요? 더 늘어나요. 그럼 원인인 애는 더 늘어나거든? 그럼 결과에 있는 애는 더 늘어나거든. 그러니까 사실 우리한테 더 와닿는 쪽이 애초에 음성 피드백이야.
양성 피드백은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흔하지 않아요. 오히려 대부분이 남성 피드백인데 실제로 우리가 여태까지 배워봤던 조절 과정에 들어가 있는 호르몬 중에 음성 피드백을 하는 애가 뭐가 있냐면 전부 다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음성 피드백을 해요. 인슐린도 음성 피드백을 하는 거야. 왜냐면 인슐린이 너무 많아지면 부교감 신경의 활성을 줄여서 인슐린을 줄일 거거든. 음성 피드백입니다. 글루카곤이 너무 많아지면 교감 신경의 활성을 줄여서 글루카곤 분비를 줄일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항상성에서 배우는 호르몬들 뿐만 아니라 사실 그냥 모든 호르몬은 다 음성 피드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호르몬이 너무 많아지는 걸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음성 피드백을 기본으로 하게 됩니다. 모든 요 호르몬들이. 그래서 이게 음성 피드백이라고 하는 과정이 되는 건데 실제로 양성 피드백이 흔하지 않은 이유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 몸에서 양성 피드백을 하는 호르몬은 정말 극히 드물어요. 특히나 우리가 생원에서 배우는 호르몬 중에서는 양성 피드백을 하는 호르몬이 전혀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그래도 대표적으로 양성 피드백을 하는 호르몬 두 가지를 얘기해보면 옥시토신이랑 프로락틴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호르몬이 있는데 옥시토신은 자궁수축 호르몬이고요. 프로락틴은 젖분비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옥시토신 같은 경우에는 아기가 나오려면 옥시토신이 나오잖아. 그러면 근데 아기가 이제 나오면 나올수록 더 자궁은 더 강하게 수축해야 아기를 밀어낼 수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양성 피드백을 하는 거야. 옥시토신이 나와. 그러면 옥시토신이 나왔다는 소리는 지금 출산을 하는 거구나. 이러면 옥시토신 더 늘려. 이러면 옥시토신이 더 나와. 더 나오면 또 더 늘려. 더 나와. 이렇게 만드는 거지. 프로락틴도 마찬가지야. 아이를 먹이려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프로락틴이 나와. 그러면 더 나오게 만들고 또 더 나오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양성 피드백을 하는 거지. 그래서 흔하지 않아요. 애초에 계속 늘어나게만 하는 게 별로 흔치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양성 피드백은 대충 어떤 개념인지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실제로 딱 그렇게까지만 물어보고 그렇게까지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다루면 되는 내용은 음성 피드백. 요걸 잘 기억하시면 되고 음성 피드백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다? 전부 다. 모든 호르몬 조절은 다 음성 피드백이다.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기량작용을 추가를 할 건데 기량작용은 이제 뭐냐면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호르몬이 있는 걸 기량작용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호르몬은 뭔가를 높이는 작용을 하고 B 호르몬은 뭔가를 낮추는 작용을 해.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개의 호르몬이 작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 뭔가를 높이고 싶을 땐 A는 많이 나오게 해야 되지. 근데 B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줄여야 되잖아. 그래서 A가 늘어나고 B가 줄어드는 방식으로 조절을 되게 만들고요. 반대로 내가 이걸 줄이고 싶으면 B를 다시 늘리고 A를 줄이는 방식으로 해야 되겠지. 만약에 둘 다 같이 늘어나 버리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없어? 못 얻는 거잖아. 둘이 완전 반대작용을 하는데. 그치? 그러니까 기량작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별건 아니고 서로 반대작용하는 게 있으면 하나가 늘어나면 하나는 줄여야 돼.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를 늘릴 거면 얘를 줄여야 돼. 이런 식으로 조절이 일어나는 걸 기량작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량작용에 해당되는 건 딱 뭐밖에 없냐면 인슐린과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얘네밖에 없습니다. 얘네들이 기량행위예요. 왜? 체온은 높이는 호르몬이 있는데 낮추는 호르몬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그렇죠? 그리고 혈장 삼투압 높이는 호르몬 없고 낮추는 호르몬만 있잖아.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높이는 호르몬이라면서요. 그래서 내가 아까 헷갈리지 말라 그런 거야. 무기질 코르티코이드와 ADH는 기량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우리는 ADH 양만 음성 피드백으로 조절해서 혈장 삼투압을 충분히 조절할 수 있어요. 그걸로 안 될 때 약간 긴급 구제, 그러니까 약간 119 부르듯이 나오는 게 무기질 코르티코이드인 거라서 그 둘은 기량이 아닙니다. 근데 혈당량은 원래 낮추는 호르몬이랑 높이는 호르몬이 따로 있는 거니까 이건 기량인 거예요. 내가 혈당량을 낮추고 싶으면 인슐린이 많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둘을 억제해야 되고요. 반대로 내가 혈당량을 높이고 싶으면 글루카곤 에피네프린이 많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인슐린을 억제해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되는 게 기량입니다. 그래서 기량은 여러분들이 이것만 일단 기억하면 되거든. 다만 칼시토닌 파라토르몬을 배우는 학교는 그거까지 같이 추가해줘야 됩니다. 이건 이제 학교에서 배우면 그때 가서 그냥 추가로 외워주세요. 칼시토닌하고 파라토르몬도 기량의 예입니다. 하나는 칼슘을 저장, 하나는 칼슘을 빼오는 이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주황색은 일단 무시하셔도 되고요. 그냥 기량의 예다. 근데 안 배우면 아예 몰라도 될 이런 거고요. 위에 건 알아야만 하는 인슐린,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얘는 알아야만 해요.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되고요. 얘가 기량으로 조절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그럼 인슐린은 기량으로 조절되잖아요. 그럼 인슐린은 음성 피드백을 하게 안 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모두 다 음성 피드백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슐린은 음성 피드백을 해요. 글루카곤도 음성 피드백을 해요. 에피네프린도 음성 피드백을 해요. 다 음성 피드백을 하는데 인슐린, 글루카곤, 에피네프린은 거기에다가 길항이 추가되어 있는 거지. 하나는 스스로는 음성 피드백으로 조절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같이 묶어놓게 되면 서로 반대작용을 하니까 길항으로 추가 조절을 해줘야 되는 거지. 이런 개념인 겁니다. 그냥 음성 피드백으로만 조절하면 인슐린,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다 계속 일정량이 계속 유지돼 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혈당량 조절이라는 게 제대로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기량작용을 더해 놓은 거지. 그래서 음성 피드백은 모든 경우에 다 하는 겁니다. 어이구야, 당뇨병은 글러 먹었네요. 네, 시간이 끝났는데 아니야, 3분이면 당뇨병 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는 너무 욕심이죠. 그래. 자, 당뇨병은 기말 때 하겠습니다. 아예 중간 시험 범위, 그러니까 3단원 진도는 오늘 마지막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1단원부터 이제 다시 이제 1단원부터의 내용을 할 거거든. 우리가 애초에 그 진도의 시작을 3단원에서 출발해가지고 1, 2단원을 전혀 안 나간 상태예요. 그래서 1, 2단원을 계약하고 한 1, 2주 전 내로 해서 그때까지 다 끝내야 여러분들이 수행평가 보고 하는데 지장이 없을 테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는 1, 2단원을 할 거고, 이런 걸 얘기해주는 가장 큰 이유는 그래서 다음 주엔 시험이 좀 많을 확률도 있어요. 우리가 1, 2단원을 본격적으로 앞에서부터 들어가기 전에 3단원을 그래도 한번 정리하는 형태로 시험을 좀 봐야 될 확률이 높으니까. 아무튼 고생들 하셨고